저는 1시간을 넘게 떠들 정도로 긴 시간, 최근 결말이 작살난 작품들을 까는데 시간을 썼는데요. 그 작품들 중에서 나이야, 귀칼 이렇게 2작품, 그리고 제가 잘 안 봐서 모르는 주술회전까지, 이렇게 3작품이 바로 소년 만화라는 장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대호평 받고 있고 애니화된 작품 단다단 비질란티도 소년 만화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잘 만든 소년 만화란 무엇일까 해서 200편 넘게 애니를 본 씹덕이 자기 멋대로 분석하는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떠들어 볼까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 원나블, 페어리테일을 포함한 여러 소년 만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질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플러스 본 영상에는 그 어떤 전문성, 공신력 그런 거 1도 없는 그저 애니를 200편 넘게 본 씹덕이 집 멋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기준을 잡고 가기는 해야겠죠? 도대체 소년 만화라는 장르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기준점은 본토인 일본에서조차도 명확하지 않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삼는 만화라고 하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혹자는 소년지에 실린 만화들은 전부 소년 만화다 라고 정의를 하던데 이 부분에는 예외가 있는 게 당장 하렘물의 교과서 니세코이, 이 작품 연재된 잡지사가 소년지의 대표 주간 소년 점프예요. 그렇다면 니세코이도 소년 만화라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아닌가? 소년 만화 맞나? 물론 여기에 예외에 해당되어 보이는 작품들 진격의 거인, 아카메가 벤다, 체인소맨, 도쿄굴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 작품들은 소년 만화라는 장르적 요소를 주로 잡고 있거나 혹은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메가 벤다의 경우는 주요 골자는 소년 만화이나 그것을 연출하는 방식을 다크 판타지로 잡은 케이스고,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 주요 골자는 다크 판타지이나 그것을 연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년 만화인 케이스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을 주 타겟팅으로 잡은 이 장르에는 어떤 중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년 만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면 바로 액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3개 있다고 하죠. 불구경, 연애구경, 쌈구경.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불타듯 싸우는 커플 싸움. 후에 얘기할 포인트들의 경우 예외가 있거나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액션의 경우 소년 만화 이퀄 액션물이다 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소년 만화라는 장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는 소년 만화의 뿌리인 작품 드래곤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드래곤볼은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모험물에 가까웠으나 흥행 부분에 영향을 받아 액션이 주 요소로 변경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액션은 소년 만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액션이 좋은 액션일까요? 우선 너무나 당연히 액션 퀄리티가 좋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쌈 구경하러 왔는데 그 쌈 꼬락서니가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걸 못하면 다른 걸 다 잘해도 소년 만화에서는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게 별로여도 이거 하나 잘 뽑으면 가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니 원피스. 아니 지금 승승장구 잘하고 있는 원피스가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원피스는 와노쿠니 이전에 정말 애니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퀄리티의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행히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인 와노쿠니 편부터는 아예 싹 갈아엎은 덕분에 엄청난 퀄리티의 작화를 볼 수 있었으며 상디 퀸의 액션, 조로킹의 액션, 그리고 무엇보다 전설의 기어 피프스까지 이런 전설적인 명장면을 만들어 원피스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원작 와노쿠니 에피소드는 스토리면에 있어서 오뎅의 기획, 와노쿠니 캐릭터들의 비호감, 늘어지는 과거 에피소드 등 여러 이유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애니의 경우 그걸 미친 퀄리티로 커버한 편이라는 거.
또 다른 좋은 액션의 기준은 바로 파워 밸런스. 파워 밸런스는 액션의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품의 스토리를 볼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개연성, 핍진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 작품에 우리가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개연성이 무너지면 작품에 몰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파워 밸런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깔나게 좋은 액션 보여줘도 파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전투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로코다일과 루피의 액션이 주인공 보정이 커버해준 케이스고, 페어리테일이 이 주인공 보정이 커버를 못해준 케이스입니다. 크로코다일과 루피의 액션은 너무나 유명하죠. 원피스의 최전성기를 이룬 에피소드니까요. 근데 개연성으로 따지면 크로코다일은 너무 일찍 리타이어가 됐습니다. 최근 에피소드를 보자면 개나 소나 무장색 패기로 자연재를 뚝까 패고 다니는데, 무려 3개의 균형을 이루는 3대 세력에 속해 있는 칠무의 중 한 명이 무장색도 견문색도 쓸 줄 모르는 루키 따위한테 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뒤로 갈수록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작품을 볼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피가 한 큐에 이긴 것도 아니고 무려 3세판에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재미있었잖아요. 한잔해. 반대로 페어리테일, 사실 얘는 전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초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작품을 보는 동안에는 거슬리지 않았고 주인공 보정도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청랑섬 에피소드 이후에는 이 밸런스가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작품을 보는 와중에도 밸런스 때문에 몰입에 방해를 주죠. 때문에 이 액션에서의 파워 밸런스도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액션 속 의미. 액션이 주라고 얘기했던 만큼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닌 그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액션 속 드러나는 각각의 캐릭터성, 액션 속 상징과 주제, 그리고 이후 스토리의 영향까지 좋은 액션은 작품 전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피스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니카루피 vs 카이도우의 액션씬. 사실 기어 피프스는 첫 등장 때부터 호불호가 많이 갈린 편입니다. 이는 초창기 원피스의 액션, 그 투박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니카루피 액션은 다소 난잡하고 정신사납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컨셉이자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카의 컨셉, 가장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능력, 이건 사실 한없이 가벼운 루피의 캐릭터성과도 잘 어울립니다. 때문에 액션도 어쩌면 루피의 캐릭터성에 가까워졌다 할 수 있죠. 또한 오다 센세가 고전 미국 카툰에서 자주 보여줬던 카툰식 과장된 연출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만큼 니카의 액션은 가장 만화스러운 액션입니다. 때문에 그 니카의 액션이 주는 상징 또한 크죠. 더 나아가 니카의 등장과 액션은 원피스 작품 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최종전 흐름 중심에는 항상 니카가 존재하고요. 그걸 처음 보여주는 액션이기에 작품 내외적으로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액션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년 만화는 액션만 있음 소년 만화인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액션물이지 소년 만화라고 따로 명칭이 있겠습니까? 흔히 청년 만화, 아동 만화에서도 액션은 나옵니다. 하다못해 러브 코미디에서도 액션이 나오는데, この足は止まらないということだけ。 그렇다면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에 해당이 안 되는 캐릭터가 없어요. 이는 단순히 더 강한 상대를 이기는 육체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았던 주인공이 성숙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정신적 성장까지도 포함이죠. 원피스에서 루피는 정상전쟁 이후 동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와노쿠니에서는 니카 루피로서의 각성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으며, 나루토에서의 나루토는 이루카와 지라이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이루게 되죠. 페어리테일 나츠 또한 자기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순간 동료들과 힘을 합쳐 성장을 이루게 되며,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 역시 여러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찰하고 이겨낸 다혈질 어린애였던 초반과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침착하며 그러면서도 꿋꿋한 모습을 보여줘 정신적 성장을 잘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비단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복수기로 타락할 뻔했으나 주변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총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머스탱 대령. 미안하다 중이. 초반에는 진짜 깡패시키 그 자체였는데 소중한 동료, 특히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할 정도로 성장한 가질. お前が俺に人を愛することを教えてくれたんだ 그 외에 특히 강연 속 인물들은 다 성장을 이룹니다. 나더러 여기서 도망치라고 그런 비겁한 행동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은 왜 소년 만화의 대표 키워드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장르의 주소비층 소년, 더 나아가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역변의 시기, 즉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그 주인공의 성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더욱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서 하나인데 이 소년 만화를 언제 접하느냐에 따라 이 성장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10대 청소년 시기에 소년 만화를 접하게 되면 그 캐릭터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루토를 보면서 보루토한테 화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나루토가 고생한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어른이 돼서 소년 만화를 보게 되면 공감보다는 젊다 젊어 라는 흐뭇훈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늙은 것 같네. 마지막으로 소년 만화의 중요 포인트 바로 감동. 사실 이건 어느 장르건 그 장르만의 감동이 있기는 한데요. 소년 만화 속에서는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오는 성장의 감동,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싸우고 혹은 희생하는 희생의 감동, 세상이 그들을 탄압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나아가는 신념의 감동,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만화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저처럼 소년 만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는 눈물 버튼 같은 장면들과 대사가 있습니다. 나루토 지라이야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 나루토, 예언의 아이는 틀림없이 너다. 뒷일은 전부 너에게 맡기마. 강철의 연금술사에서의 정답이다 연금술사. 연금술 같은 거 없어도 모두가 있으니까. 정답이다 연금술사.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의 희생. 저주할 거다 빌어먹을 해적놈들 이러한 감동은 사실상 잘 만든 소년 만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느껴졌다면 못해도 평탄은 쳤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페어리테일을 보고 스토리면에서는 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소년 만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분명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해태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든 오타쿠는 주기적으로 소년 만화를 수혈해야 돼요. 사회에 찌들어 날뛰낡은 심신에 안정과 감동을 수혈해주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나 늙은 것 같아. 갱년기 온라인은 아닌디. 저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소년 만화에 대한 중요 요소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액션, 성장, 감동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잘 다루면서 동시에 나름의 개성을 주고 있는 작품들을 예시로서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저 애니를 많이 본 오타쿠의 의견일 뿐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작품, 본작을 뛰어넘은 외전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그 작품, 비질란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일리걸스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에서 이 작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짧게 답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 떠나서 재미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네, 당연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애니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이아와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나이아를 모르면 보기 어려운 작품인가? 아니요, 이 작품은 나이아 외전이라는 타이틀을 떼더라도 꽤나 재미있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물론 외전이기 때문에 보는 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걸 떠나서 분명 꽤 잘 만든 작품입니다. 나이아에서 등장한 인물, 언급만 됐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수준 정도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비교하기 좋은 작품이 어마금과 어가초와의 관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스포 없이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비질란티 나이아 일리걸스 1기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본 리뷰는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 1기를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리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순서는 성공도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장.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장이란 파트가 제일 아쉬웠는데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작품 내의 주인공인 더 크롤러 하이마와리 코이치의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소년 만화의 장르 특성상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성장이 눈에 띄어야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소년 만화들은 주인공의 성장을 천천히 성장하는 점진적인 성장보다는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선택합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쓰는 이유, 육체적인 성장에서 임팩트 있는 필살기 혹은 각성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작품의 외전작 나이오라, 이 작품의 본작 나이오라 아카데미아만 봐도 처음에는 일격 필살만 쓸 수 있었던 미도리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력을 컨트롤하고 심지어 막판에는 일격 필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육체적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코이치의 성장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마 중반부까지만 보신 분들은 성장을 하긴 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기 한정, 작품 서사의 흐름을 보면 작품은 그 에피소드의 사건에 집중하는 느낌이 강하며 그 사건을 해결하는 중심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코이치를 쓴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리의 흐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 코이치의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죠. 더 나아가 작중 내 코이치의 중요도도 한몫했는데요. 코이치는 사건의 중심에 있기는 하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그 해결하는 키를 주는 조커의 역할이다 보니 이런 성장세가 눈에 덜 띄는 느낌이 있죠. 두 번째는 나이아 세계관에 속해 있는 작품이라는 점. 사실 코이치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다뤘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그 성장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작품은 어쨌든 나이아 세계관에 편성된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작품의 제목도 그렇고 홍보 부분에도 그렇고 어쨌든 이 작품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나이아의 외전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나이아를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이아를 몰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지 뭐 나이아의 평행우주나 이프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작품은 원작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작품은 원작의 서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품을 전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 작품의 시간대를 확인해보죠. 작중 시간대는 대략 원작의 5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때냐? 올마이트가 올포원을 쓰러뜨려 임시 퇴장을 이뤘으며 올마이트의 변신 시간대도 아직 긴 상태, 현역이라는 얘기죠. 올포원 역시 아직 큰 그림을 보고 있을 때다 보니 잠잠히 지낼 때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엄청 강력한 악역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악역이 나와봤자 결국 올마이트 선에서 컵날 테니까. 실제로 이번 1기의 최종 보스에 속한 하치스카 쿠이는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빌런이라기보다 뒤에서 암약을 즐기고 혼란을 즐기는 칙사형 빌런 혹은 다크나이트의 조커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대로 1대1 대결을 할 때 너클더스터한테 털리게 되고요. 악역 혹은 최종 보스의 한계가 명확하니 당연히 주역에 해당되는 코이치의 한계도 명확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다른 소년 만화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인공의 캐릭터성. 주인공 코이치의 캐릭터성은 바로 소시민입니다. 이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보여준 모습이에요. 위협적인 깡패들과의 싸움은 피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겁은 나지만 최선을 다해 불의에 맞서는,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을 하는 소시민. 흔치는 않지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그게 코이치의 캐릭터성입니다. 그런 코이치가 갑자기 원펀맨이 된다 혹은 알고 보니 혈통빨이었다 이러면 몰입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코이치의 성장이 더디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일개 한정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근데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 요소를 잘 살린 작품이라고. 근데 지금 장황하게 아쉬운 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떠들었는데 이게 맞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까지나 아쉬움의 영역이지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유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이니 더더욱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성장을 정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에서 대놓고 강조를 안 해서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은근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실제 1화에서 코이치의 능력은 딱 자전거 정도의 속도였는데 화수가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 속도계 히어로와 맞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후반부에는 잠깐이기는 했지만 무려 하늘을 날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장면들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파트다 보니 몇 없지만 확실한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액션. 앞서 얘기했듯 이 작품은 스케일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이런 장면,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 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액션들을 보면 스승인 너클더스터가 보여주는 투박한 권투씬, 혹은 주인공 코이치가 보여주는 액션씬이라 하기 민망한 도주씬, 딱 이 정도죠. 때문에 제작사는 화려함을 포기하는 대신 그 캐릭터에 걸맞는 효과와 연출로 그 순간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너클더스터의 경우 묵직한 타격 효과음과 충격 효과를 통해 도저히 평범한 주먹이라고는 생각이 들 수 없는 강력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너클롤러 코이치의 경우 흐르는 듯한 효과음과 함께 지나가는 루트의 푸른색 빛을 보여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근본 속도 연출을 통해 속도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속도의 맥스치를 찍은 인게니움과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뭔가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연출을 선택한 거예요. 다만 그 근본적인 연출을 적재적소에, 그것도 좋은 작화로 보여줬기에 아주 근본적인 재미를 주었다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액션들은 너무 화려하기만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딱 좋은 액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 글자 임팩트. 이 중간중간 나오는 글자 임팩트는 화려함이 부족한 이 작품에 화려함을 더해줌과 동시에 나이아가 모티브로 잡고 있는 부분, 미국 코믹스 같은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출들 덕분에 엄청 스케일이 큰 액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고 임팩트 있는 액션이라고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근본적인 액션을 본 것 같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동. 사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이 작품이 본작을 뛰어넘은 외전작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이 작품은 본작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주어진 고난을 넘어서라, 그러면 누구든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바로 누구든 히어로가 될 수 있다죠. 본작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전혀 능력이 없는 무능아 미도리아를 통해 그 주제를 담아냈으며, 최종장에서는 미도리아 개인을 넘어 같은 A반 동료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모습들을 통해 이 주제를 보여주고자 했죠. 물론 개같이 망했지만. 이 작품 역시 이러한 주제를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주역이 주인공 코이치이고, 이걸 본작보다 훨씬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후반부뿐만 아니라 미도리아와 비교해도 말이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먼저 미도리아의 상황과 성장을 볼까요? 미도리아는 우선 완전한 무능력자로 시작을 했으나 우연한 기회로 역대 최고의 능력 원포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의 성장은 이 엄청난 능력을 완벽히 적응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걸 진짜 냉정하고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하자면 인생 최고의 운빨 덕분에 초사기급 능력을 주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미도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히어로라는 것에 얼마나 간절하고 또 노력했는지요. 이럴수록 그가 받았던 차별의 간접적 연출들이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힘들었는지를, 그가 적었던 노트들만 봐도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 초중반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쨌든 시작은 올마이트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되고 그의 인성시험에 성공을 받아 머리카락을 쳐먹은 덕분에 능력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いや食え。違う、そこじゃない。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준비가 됐다는 것 말고는 우연,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저 주제에 맞춰서 우리에게 대입해보죠. 결과적으로 주제는 모두가 히어로가 될 수 있다인데 과연 미도리아 같은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가난하지만 돈을 정말 조심히 잘 쓸 자신 있는 사람이 바닥에서 로또를 주었는데 그 당첨 금액이 456억이다? 네, 당연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한테 대입하기가
보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코이치의 상황과 성장은 어떠한가요? 코이치는 무능력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냥저냥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너클더스터라는 엄청 강한 아재와 만나 같이 자경단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육체 훈련을 하게 되죠. 또 공원에서 자기 능력을 훈련하는 도중 우연히 속독의 선배 히어로를 만나 같이 조깅하면서 능력에 대한 팁도 받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지나가면서 선행하다가 우연히 웬 힘 좋은 권투아재를 만났는데 권투아재가 야 너 싹수 좋다 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대가로 몸 좀 키워주게 됐고, 또 산책하다가 마라톤 선수를 만나 여러 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짠는하고 친숙하지 않나요? 물론 코이치 같은 상황들도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거기에 성장 방향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미도리아는 결국 자신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적응기, 그니까 대기업 회장의 입양아가 회사를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느낌이라면 코이치는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성장하기 위한 투쟁기, 그니까 자영업자가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 회사를 키워나간다는 느낌인 거죠. 차이점은 둘의 캐릭터성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미도리아의 성품은 소년 만화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인성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가장 완벽한 인성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런 사람이 히어로가 돼야 돼 라는 개념이 사람이 된다면 아마 미도리아겠죠. 반면에 코이치는 어떨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좀 모자라지만 친절한 당신의 이유, 딱 들었을 때 벌써 어떤 캐릭터가 머리를 맴돌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캐릭터가 좀 더 공감이 되고 야 너도 위기를 극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어 라는 서사를 와닿게 해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이치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가? 이건 사실상 설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도리아는 공감의 대상보다는 동경 혹은 존경의 대상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미도리아의 인성이 완성에 가까운 거고요. 다른 타 히어로들과 비교를 하자면 DC의 슈퍼맨,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죠. 반면 코이치는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공감의 대상이 가깝습니다. 유독 성장폭이 크지 않고 짠내가 많이 났던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타 히어로랑 비교를 하자면 한 줄 요약에서 알 수 있었던 인물, 바로 마블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노렸다고 봐도 돼요, 작가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히어로가 될 수 있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동경이냐 공감이냐를 선택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공감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어딘가 짠는하고 어리숙하지만 마음 많은 착한 청년, 그저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던 청년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충고를 듣고 피나는 노력 끝에 하늘을 나는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구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소년 만화에 대한 중요 요소를 정리해드렸으며 그에 맞으면서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비질란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일리걸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소소하지만 담백한 성장서사, 근본적인 요소와 글자 임팩트를 통한 개성적인 액션, 그리고 가장 소시민에 가까운 캐릭터를 통한 공감을 통해 세 요소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 거기에 주제면에 있어서 본작보다 더 잘 담아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번에도 역시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잘 다루면서 동시에 나름 개성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을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어디까지나 그저 애니를 많이 본 오타쿠의 의견일 뿐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질란티에 이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작품, 욕을 무진장 먹고 있는 소년 만화계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리는 작품, 매니악한 듯 매니악하지 않은 신박한 그 작품 단다단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에서 이 작품에 대한 질문에 짧게 답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재미있냐고 물으신다면 네, 당연히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진짜 근래 봤던 작품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재미있어요. 그래서 분석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애니를 보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이 작품은 근래 나온 소년 만화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특별한,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질적인 작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온 소년 만화들, 예를 들자면 체인소맨, 주술회전류 작품들의 경우 소년 만화라는 요소의 새로운 장르를 섞는 느낌으로 갔다면 이번 작품 단다단의 경우 장르의 혼합보다는 소년 만화 장르의 요소를 잘 살리면서 동시에 그 장르적 요소에 변주를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현재 2기 방영 중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한 포인트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스포 없이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단다단 1, 2기 일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순서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동. 전에 얘기했듯 소년 만화에서 주는 감동 포인트는 주인공이 어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 또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는 최종적인 모습까지,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의 희노애락을 통해 공감 혹은 기특함을 느껴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작품 단다다는 아주 발칙한 방법으로 이 부분부터 변주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대 서사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거. 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어떤 거대한 꿈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혹은 어떤 거대한 적에 맞서는 이런 대의명분 같은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얘들은 뭘 위해 적과 맞서 싸우느냐? 바로 주인공 오카롱의 알을 되찾기 위해서죠. 애니기 중 오카롱의 알은 현재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강한 요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 요괴들이나 외계인들이 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걸 되찾기 위해서 아주 빡세게 고군분투 중이죠. 특히 이런 작품들의 경우 뒤에 가면 엄청난 흑막이 밝혀져 거대 서사시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일본 기존 단행본 20권까지 방영한 현재까지 그런 대의명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뭘 찾기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남주 쪽이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여주 쪽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거 해결 중입니다. 뭐 그 이상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원작 참고하시고, 여하튼 애니 기준 이 남주가 바닥에 떨어진 뭘 찾기에 무슨 대의명분이고 거대 서사가 있겠습니까? 물론 남자한테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뭐 세계를 구한다던가 마을 촌장이 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때문에 이 작품이 다른 타 소년 만화 작품들에 비해서 이런 거대 서사시에서 오는 웅장한 감동은 덜한 편입니다. 목표를 향한 빌드업이나 몰입의 기간이 차원이 다를 터이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이걸 보완하는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단편적인 감동. 사실 모든 소년 만화에서는 이 대서사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단편적인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주인공의 대서사시를 이루는 과정 속 하나의 시련으로서 벌어지는 감동 포인트들도 있지만, 주인공의 서포터들 혹은 악역, 심지어 단역들을 통해서 이러한 묵직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루토의 시카마루와 스승 아스마의 서사. 煙が目に染み上がる 원피스 초파의 스승 닥터 히로루크의 희생.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런 닥터 히로루크의 서사에 맞먹는다고 여겨지는 최근 에피소드 바솔루무 쿠마의 희생 정도가 있습니다. お前を愛した人間の数だけお前の死は迷惑である。 단다다는 이러한 단편적인 감동, 특히 조연들을 통한 감동 포인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시라토리 아이라 에피소드의 아크로바틱 찰랑찰랑과 엔조지 진 에피소드의 지지입니다. 이 둘은 악령으로서 주인공 일행을 위기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려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줘 먹먹함과 슬픔이라는 감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는 자칫 흔히 세탁이라고 불리는 악역 미화로 빠지기 십상이죠. 이에 이 작품은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해 우리가 맘 편히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바로 피지컬로 찍어 누르기. 이건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냥 기깔나는 연출로 아주 찍어 누르는 거예요. 특히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은 야, 니들이 이래도 하노로 느껴질 정도로 연출이 엄청납니다. 딸을 빼앗긴 슬픔과 삶의 의욕을 잃어 자신의 마지막 춤과 함께 보여준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원혼으로서 떠돌던 도중 아이라의 한마디가 준 감동. お母さん愛してる 원작에서도 정말 눈물 좔좔좔 쏟아지는 에피소드인데 이걸 애니가 진짜 잔혹하면서도 아름답게 연출을 해버리니 진짜 극대문자 T가 아닌 이상 진짜 펑펑 울게 될 수밖에요. 나는 이걸 리뷰하려고 다시 보는데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
두 번째, 세탁을 돌릴 만큼 잘못하지 않았음. 현재 에피소드까지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얘들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안 했습니다.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요? 그냥 주인공 일행과 대립했다가 끝이지 뭐 인간 세계에 피해를 끼쳤다더니 뭐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지지요? 얘가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세계를 부숴도 할 말이 없는데 얘가 튀어나오자마자 오카롱한테 컷 당해서 뭘 민폐를 끼친 게 없어요. 이러니 뭐 세탁이고 나발이고 그럴만한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포인트들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거대 서사가 주는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한 단편적인 감동은 묵직하게 주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이자 세 번째는 바로 액션과 성장. 이 둘을 묶는 이유는 바로 개성과 장점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적인 성장과 액션을 보여줘 아주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들이 다른 것인가? 우선 가장 핵심은 바로 투톱 주인공 체제. 이 투톱 체제는 이 작품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성 포인트인데요. 사실 투톱 체제의 소년 만화들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가슈벨, 샤먼킹, 귀멸의 칼날, 강철의 연금술사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의 경우 개인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 사실상 둘이서 한 명인 케이스거나 둘 중 한 명의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다른 쪽이 서브 주인공인 케이스입니다. 가슈벨, 샤먼킹이 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이며 귀칼, 강연이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뭐 주저리 떨었지만 사실상 원톱 체계로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반해 본 작품은 확실한 투톱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둘 다 확실하게 1인분을 하기 때문이죠. 오카롱, 모모 둘 다 개인 분량이 높으며 각각 약간의 능력의 하자가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하기는 하나 서로가 없다고 해서 못 싸울 정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둘이서 팀워크로 싸우기도 하지만 개인별 전투도 확실하게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의미 그대로의 투톱 체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이 포인트가 왜 액션과 성장에 대한 개성의 기본 베이스인가? 바로 오카롱과 모모 이 둘이 서로 다른 방식의 성장과 액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카롱은 강력한 요괴 터보 할멈에게 능력을 받아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능력 한 방 한 방이 사기급 강한 능력을 보여주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빌린 만큼 육체가 버티지 못해 안정성이 떨어져 신중하게 능력을 써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이아의 미도리아 초창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오카롱의 액션은 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보여줘 압도적 속도와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롱이 능력을 쓰는 순간은 확실한 시원함과 임팩트로 보는 맛을 빛깔나게 살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의 방향성 또한 강력한 능력을 컨트롤하고 적응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했으나 불안전한 초반부에서 점점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주고 있죠. 반면 모모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각성한 케이스, 즉 온전히 자신의 힘입니다. 때문에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어 안정적이나 이제 막 개화했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이 부족한 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질란티에서 코이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액션의 경우 염동력이라는 개성적인 능력을 통해 진로방의 이동봉쇄 등 서포트 쪽 능력을 보여줘 개성적이고 안정적인 액션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장의 방향성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활용, 성장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차 강해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는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카롱은 오 드디어 여기까지? 라면 모모 같은 경우 오 이렇게까지 활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장의 방향성 그리고 다른 개성의 액션을 보여주니 두 가지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아주 고퀄리티라는 거. 덤으로 오카롱은 SF, 외계인 등 초현실 현상을 신봉하는 친구였는데 정반대인 유령 혹은 요괴류의 심령 현상 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점. 반면 모모는 유령, 요괴 쪽인 심령 현상을 믿는 친구였는데 정반대인 초현실 현상으로 분류되는 염동력을 각성했다는 점. 이러한 반전 포인트가 이 작품의 소소한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 돼서 눈치채셨겠지만 본 작품 단다다는 철저히 엔터테인먼트, 즉 재미와 자극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교훈, 성장의 훈훈함과 같은 유가 거의 배제되어 있죠. 거기에 사실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은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아닌 우리의 보편적 윤리나 감정을 자극해서 주는 감동들입니다. 철저히 울기 위한 자극 요소라는 거죠. 이를 보여주는 단다단의 마지막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아주 노골적이지만 투박한 드림 요소. 앞에서 계속 얘기한 부터 시작으로 가장 처음 등장한 외계인들의 ネオ・アームストロングサイクロンジェットアームストロング砲だよ 거기에 삼화해왔던 흉부물 어뜯기 등 이 작품은 이런 성적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19금을 먹은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진심 전혀 야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드립이라 함은 약간 나쁘끄러운 맛, 아슬아슬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1도 없죠. 왜냐? 이 작품이 이 요소를 철저히 개그, 병만 요소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비교 대상이 있는데 바로 원펀맨 1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 생각보다 되게 잔인합니다. 처음부터 막 애들 펑펑 터지면서 막 장기 자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분들 잔인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걸요? 왜냐? 이 요소를 잔인함을 위해 쓴 것이 아닌 액션의 시원한 요소로서 사용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단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야하게 만들려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약간 초딩들이 그냥 막 드립치는 느낌? チンチン 이렇듯 이 작품은 철저히 소년 만화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액션의 즐거움, 개그의 즐거움, 그리고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로맨스의 즐거움.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그냥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애초에 투톱 주인공 체제고 남녀가 주인공인데 당연히 러브러브 하겠죠 뭐. 아유 보기 좋아. 난 이런 소년 만화의 러브코어가 좋다니까. それだけなのかよビシビシ 여튼 일종의 소년 만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인 거죠. 짧고 자극적인 쇼츠와 릴스의 대흥행, 이세계, 추방, 악역영예, 로판, 판타지 등 머리 비우고 보기 좋은 장르들의 대흥행, 현 트렌드야말로 도파민과 자극이 강조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교훈과 메시지보다는 철저히 재미를 추구하는 이 작품이야말로 현 트렌드에 아주 잘 적합한 소년 만화 아닐까요? 이렇게 단다단에 대한 제 생각을 떠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재미에만 매몰되게 되면 문화예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이기도 하고 최근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메시지를 중시하는 작품들이 나오니 이런 작품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재미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만들었잖아요. 제가 열받는 건 재미를 추구한다는 면목으로 날로 처먹는 애이들이 있다는 게 빡칠 뿐입니다. 이렇게 소년 만화에 대한 분석과 최근 소년 만화 작품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사실 아직 소년 만화 작품들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작들을 했으니 과거의 작품들 중에서 정말 개성있는 작품 혹은 정말 명작인 작품들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각 잡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오래군이었습니다.